자, 페이지는 24쪽입니다. 24쪽을 보세요. 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지금 배우는 부분은 인도 문명입니다. 인도 문명은 크게 두 개의 그 시기로 나눌 수 있어. 아주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인더스 문명 시기야. 인더스 문명은 드라비다인이 세운 문화고, 나중에 아리아인이 들어와서 새롭게 인도 문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되는 게 드라비다인이 주도했던 인더스 문명과 이 사람들이 아리아인이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드라비다인은 쫓겨나고 성격이 좀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도에도 나와 있잖아. 그지? 원래 인더스 문명, 드라비다인이 세웠던 인더스 문명이 여기 존재했단 말이지. 그랬는데 아리아인이 쳐들어오면서 인더스 문명은 파괴가 되고 드라비다인은 남쪽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재밌는 게 이따가 배우겠지만 아리아인들은 기껏 이 지역에 살던 드라비다인을 쫓아내고 인더스 문명도 파괴한 다음에 여기 안 살고 옆에 있는 겐지스강 유역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뭐 그렇게 됐다라는 거. 자, 그럼 보자. 기원전 2500년경에 인더스강 상류 편잡 지방에서는 드라비다인이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 문명이 출현하였다. 이 지역은 기울음진 평야지대로 평야였겠지. 서아시아 일대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서아시아 일대라고 하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해. 그래서 이 인더스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교류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곳에서 발굴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의 유적은 자, 두 개의 도시 이름이 나오네. 인더스강 문명의 주요 도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이 도시들이 계획적으로 건설되었음을 보여준다. 도시 주변에 성벽 쌓아 망루를 만들고 돌을 포장하고 배수시설과 목욕탕, 광장, 창고 등을 설치했다. 이런 문명의 흔적들이 발굴되는 지역이 모헨조다로 유적과 하라파라는 거지. 이런 사진이 나오면 아, 인더스 문명이구나. 드라비다인이 만들었구나. 주요 유적지는 모헨조다로와 하라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수시설과 목욕탕, 광장, 창고 등을 설치하였다. 건물은 대개 벽돌로 지었고 사진만 봐도 나오지. 그지? 벽돌 같잖아.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다. 왕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목욕탕에는 제사장이 종교식을 거행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주민들은 청동기와 채도 문자를 사용하였고 문자를 사용했는데 문자가 아직 해독이 안 됐대. 문자는 있어. 근데 이 문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린 잘 몰라요. 왜? 해독이 안 되니까. 자, 그다음에 밀과 보리를 재배했으며 물소와 염소, 코끼리 등을 길렀다. 이등 중 일부는 아까 얘기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해상무역에 종사하였다. 자, 그러다가 이 인도 문명, 그지? 다른 말로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근처에 있다고 해서 인더스 문명인데, 자, 기원전 1800년경부터 홍수와 수로 변경 등으로 점차 쇠퇴하다가 아리아인이 색깔을 바꿔볼까? 아리아인이 북인도로 들어와서 원래 인더스강 문명이 꽃피었던 편잡 지방에 정착을 한다. 그리고 이들은 천년경에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때? 아리아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인더스강 유역에 있지 않고 겐지스강 유역에 진출을 했대요. 다시 지도를 볼까? 여기가 인더스강이야. 인더스강이라고 적혀 있잖아. 근데 아리아이는 쳐들어와서 여기에 정착했다가 여기 계속 머무르지 않고 이 옆에 있는 겐지스강 유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현재도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은 이 겐지스강 유역이에요. 자, 겐지스강은 뭐가 문제였냐? 홍수가 잦고 습지가 많아서 농경이 어려웠다. 근데 그 얘기는 홍수가 잦고 습지가 많은 건 농사 짓기 불편한 조건이긴 하지만 이걸 극복만 하면 장점이 될 수 있어. 왜? 물이 많으니까. 물이 없는 거보단 낫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아리아인이 이걸 극복합니다. 철제 농기구와 관계 사업으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켰다. 이들은 가부장적 사회를 이루며 소를 신성시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소를 신성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 이제 지금의 인도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리아인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선주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등으로 계급을 구분한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다. 카스트 제도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지. 아주 엄격한 신분 제도고 아마 신분 제도라는 것들 중에 현재도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인 것 같아. 그죠? 지금도 막 서로 접촉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한대. 자, 브라마는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태양, 물불 등 자연현상을 신격화하는 복잡한 정교식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이게 발전하면 뭐가 되느냐? 브라만교가 성립이 되고 이 브라만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은 베다라는 이름의 경전이야. 자, 그럼 정리해볼까? 자, 아리아인이 들어왔어. 자, 이들은 겐지스강 유역에 많이 모여 살았고 카스트 제도를 실시했고 브라만교를 발전시켰는데 중요한 경전이 베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잠깐 자료를 봅시다. 어떤 걸 보냐면 자, 이걸 봐. 이게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차라리 예전에 돌아가는 거. 이게 그 사진은 작지만 그죠? 근데 사람들 이렇게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은 드라비다인 쪽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반대로 되게 서양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얼굴이라든지 이런 서구인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아리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페이지를 넘겨서 자, 중국 문명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중국 문명은 황허강 유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 황허강 유역. 그래서 기원전 8천에서 6천년경에 신석기 시대 시작됐고, 자, 근데 황허강 유역뿐만 아니고 만주 서부 창장강 유역 같은, 창장강은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양쯔강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황허강 유역 말고도 여러 지역의 신석기 문화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곳은 황허강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신석기 문화가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황허강 유역에서 결국에는 중국 문명이 주요 문명이 나왔지만 황허강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문화가 발전되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문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는 채도와 흑도 등 다양한 토기와 도구가 이용되었다. 이거는 채도, 흑도는 뭐냐면 토기의 이름인데 채도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흑도는 색깔이 검은색이야. 그러니까 채도가 색깔이 꼭 있다기보다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토기면 채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 말부터 황허강 중하류의 황토지대를 중심으로 정치 조직이 출현하였다. 다양한 지역이 있었지만 정치 조직이 이 지역에서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청동기가 사용되면서 초기 형태의 국가가 나타났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국가가 하다. 하는 이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옛날 국가들의 특징이 뭐야? 나라 이름을 한 글자로 썼다는 거지. 근데 얘는 시작부터 나라 이름을 한 글자에 써. 최초의 국가 하나라. 하. 나중에 계속 이어서 배우겠지만 상, 주 이런 식으로 어, 중국의 국가 계보가 이어지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국가가 하나라다. 그래서 하나라는 기록상에 남아있는 국가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이제 뭔가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 근데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서 아직 교과서에 실지는 않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상나라지. 그치? 상이야. 자, 실제한 것으로 확인된 중국 최초의 왕조인 상은 기원전 1600년경부터 황허강 중류에서 등장한 도시국가 연맹으로부터 출발했다. 기원전 1600년. 자, 상나라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은나라라고도 불러. 자, 그러면 이 상나라의 특징은 뭐냐? 상은 점을 쳐서 신의 뜻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국사를 결정하는 신권 정치를 펼쳤다. 대부분 초기 문명은 신권 정치가 많아요. 이집트도 사실 신권 정치고 뭐 그렇긴 해. 재정일치 사회 뭐 이런 건데. 자, 그럼 점을 어떻게 쳤느냐? 갑골에 기억하였다. 갑골은 짐승의 뼈라든지 거북이 등껍질을 이야기해.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 이런 것들을 갑골이라고 부르죠. 딱 봐도 거북이 등껍질 같지 않니? 근데 여기에 지금 글자가 새겨져 있잖아. 그래서 갑골에 기록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문자가 오늘날 한자의 원형이 되었다. 이때 사용된 문자를 그래서 갑골에 새겼다고 해서 갑골 문자라고 부른다. 여기 나오잖아. 이런 거. 여기 보면 다 글씨가 새겨져 있단 말이야. 옛날 사람들이 이런 갑골이 이제 중국인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별걸 다 먹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약이라고 다려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보약으로 다려 먹으려고 이제 갑골을 뺐는데 앞만 생각해봐도 이상한 게 여기에 자꾸 글씨가 새겨져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랑 비슷하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 갑골에 새겨진 문자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자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해독이 가능해지고 이 상나라의 문명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지. 인더스강 문명의 문자는 이런 문자인데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해독이 안 됐어. 근데 이 상나라의 갑골 문자는 현재 한자와 대응해서 대부분 해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갑골 엄청 남겼어. 그 갑골을 해독했으니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가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물어봤구나. 이걸로 국사를 물어봤구나.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새긴단 말이야. 갑골이 이렇게 있으면 갑골 문자로 뭐 전쟁해도 됩니까?
그러면 얘를 불에다 달고 그럼 막 쪼개져. 쪼개지는 모양을 막 보고 뭐 어떤 쪼개지는 모양이면 뭐 길조다. 좋은 뜻이다. 그러면 전쟁 가능합니까? 써놓고 불에 달궜는데 이쁘게 깨졌어. 그러면 아 전쟁 가능하구나. 신의 뜻이 전쟁해도 된다 이거구나. 그러면 전쟁하는 거야. 근데 이쁘게 안 깨졌어. 흉조야. 그럼 아 전쟁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런 점을 해석하는 게 누가 하겠어? 제사장인데 왕이란 말. 그럼 왕 마음대로 해석하고 야 이건 이쁘게 깨진 거야.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각본 문자는 어찌됐건 한자의 원형이 됩니다. 자, 상나라에서 무기화재기는 주로 청동으로, 농기구는 석재와 목재로 제작했다. 이거는 청동기 시대 국가는 다 마찬가지야. 철기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청동기 시대라고 해도 무기에나 청동기를 사용하지 실제 일상생활에 쓰는 물건은 청동기를 거의 사용 못해. 왜냐면 비싸니까. 청동기는 구하기 어려워요. 청동기는 합금인데 뭐 구리, 주석, 뭐 아연 이런 걸 합치면 뭐 청동이 된대. 근데 문제는 구리, 주석, 아연 다 귀한 금속이야. 아무 데서나 막 나지 않아. 지금도 구리가 철보다 훨씬 비싸요. 주석은 말할 것도 없어. 어디 멀리 가서 구해야 돼. 그러다 보니 청동 비쌀 수밖에 없어서 이거 가지고 뭐 일상생활에 쓰는 뭐 농기구 만들 이런 거 꿈도 못 꾼단 말이야. 근데 철은 싸니까 나중에 가능한데 아직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다음에 이 나라는 태음력이 사용되었대. 자, 태음력 사용한 나라 또 어디 있었어? 메소포타미아 태음력 사용했죠. 근데 태음력 사용 안 한 나라도 있다? 이집트는 태음력을 안 썼지. 얘는 양력 쓰잖아. 만약에 상나라가 태양력을 사용했으면 우리도 지금 보면은 양력, 음력 따로 쓰잖아요. 양력생일 따로 있고 음력생일 따로 있죠. 부모님들은. 음력 안 썼겠지. 옛날부터 우리도 태음력 안 쓰고 태양력 계속 꾸준히 썼으면 그냥 양력만 사용했을 텐데 상나라 때부터 우리는 전통적으로 동양 지역,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태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옛날에 쓰던 게 음력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왕이 죽었을 때는 많은 사람 함께 매장하는 순장 풍습이 있었다. 죽으면 왕만 죽는 게 아니야. 신하들도 다 같이 쫓아가서 죽는 거야. 왜 죽였느냐? 가서 사람을 똑같이 모시라는 거지. 왕 정도 되면 죽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저승간이 뭐였냐면 그냥 지금 현재 신분이 저승 가서도 이어진다고 생각했어. 내가 지금 이승에서 왕이면 저승에서도 왕을 해야 돼. 그럼 왕을 혼자 하나? 부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은 그 왕을 호위할 수 있는 군사, 하인 이런 사람들을 같이 묻어서 왕 돌아가셨으니까 같이 저승 따라가서 왕을 살아있는 것처럼 모셔라. 이런 게 이제 숭장 풍습인 거죠. 그래서 이 숭장 풍습은 중국만의 풍습이 아니에요. 중국만의 풍습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순장 풍습이 있고 뭐 메소포타미아 뭐 다 뭐 많아.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엄청 낭비잖아. 사람이 왕이 한 명 죽었다고 다 죽이면은 왕의 호위를 할 정도면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일 텐데. 그래서 나중에 뭘로 바뀌느냐? 인형을 파묻는 걸로 전통이 바뀌게 되지. 근데 상나라 때만 해도 아직 숭장 풍습이 시퍼렇게 아주 잘 운영되던 시기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상나라를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국가가 나타나는데, 자, 주나라가 나타나. 주나라. 그러니까 하, 상, 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기도 한 500년 정도 지났을 때야. 기원전 11세기경에 상을 무너뜨리고 호경에 도읍하여 화북을 지배하였다. 화북을 지배하였다는 그냥 간단하게 황하강 유역을 지배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 화북이라는 지명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줄 때가 있을 겁니다. 화북이라는 지역, 그냥 중국 북쪽이다. 그치? 북중국이다. 중국 전체를 다 지배한 건 아니고 중국이 지도를 그려보면 막 우리나라 이렇게 그리고
중국 이렇게 있잖아. 화북 지역을 다스렸다 그러면 한 요 정도 다스렸다고 보는 거야. 근데 중국은 지금 이거보다 넓잖아. 만주 지역도 있고, 뭐, 요 강남 지역도 있는데, 여기는 안 다스렸다는 얘기지. 여기도 안 다스려. 자, 그래서 주왕은 도읍과 직할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토를 일족과 공신에게 나눠주고, 제후를 임명하는 봉건제를 실시했다. 이게 주나라의 아주 중요한 점이야. 주나라, 딴 건 몰라도, 봉건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학교만 졸업해도 알아요. 자, 그래서 봉건제는 뭐냐? 봉건제 여기 나와 있지. 주왕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도읍과 직할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토를 일족과 공신에게 나눠줬대. 그러면 주나라가 화북을 지배했는데 화북 전체를 주나라 왕이 혼자서 다스렸다? 그게 아니고 자기는 도읍과 일부 지역만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왕족과 공신에게 나누어 주고 니네 알아서 다스려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이걸 봉건제라고 불러. 그러면 봉건제를 실시해서 영토를 나눠줬는데 왕 입장에서는 이 나눠준 제후들을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만듭니다. 친족 사이의 규범인 종법과 예법이 확립돼. 종법, 예법을 만들어. 왜 이런 걸 했어? 봐, 친족 사이의 규범이야. 종법과 예법은. 근데 친족한테 뭘 해줬는데? 일족과 공신에게 영토를 나눠줬잖아. 왕의 친족들한테는 지금 땅을 나눠준 거야. 그래서 주나라 땅의 대부분은 왕의 친족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족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얘네들 사이 규범 확실하게 정해야겠지. 그래서 종법 예법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위에 나와 있네. 자, 교과서의 이 부분을 잘 봅시다. 자, 이게 주나라 때 제도야. 주의 봉건제야. 그래서 주나라 왕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나라 영토 전체를 다스리지 않아. 왜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교통이나 국가를 다스리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화북 지역을 다 장악했지만 그 넓은 땅을 왕 혼자서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란 말이야. 그래서 친족들이나 공신들인 제후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이것을 분봉이라고 불러. 그러면 얘네들이 땅을 받았으면 땅 받았다고 왕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지. 그럼 골치가 아프겠지. 그래서 이 제후들이 주나라 왕인 천자의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종법과 예법이란. 그러니까 종법이라는 거는 이 혈연 관계에서 순위를 정하는 거. 왕의 집안이 최고 1등이다. 나머지는 2등, 3등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집안의 1등한테 얘네들이 말을 잘 듣고 충성해야 된다. 이런 게 종법이야. 그리고 예법이라는 거는 예절을 지키는 건데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놔. 왜냐면 그렇게 엄격하게 만들어놔야 왕과 제후 사이에 위계 질서가 잡혀서 얘네들이 함부로 행동을 못 할 거 아니야. 얘네들이 함부로 행동을 못 해야 이 왕이 땅을 나눠준 제후들을 장악하고 제어해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종법과 예법은 지금은 이런 현실적인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타분한 느낌이 들까 봐. 절을 몇 번 하네, 뭐, 그 맏아들이 뭐 상속을 다 받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고리타분한 제도지만 처음에 주나라가 이런 예법과 종법을 만들었을 때는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현실적인 용도로 만든 게 종법과 예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주나라는 봉건제를 만들었고 종법, 예법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법과 예법은 나중에
유교 사상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봅시다. 자, 그럼 왕은, 그치? 주나라 왕은 또 뭐, 이 종법과 예법으로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천명사상이라는 걸 내세우는데, 천명사상이 뭐냐면, 내가 이 중국 땅을 다스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늘이 자기네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좋게 좋게 덕으로 다스리겠다. 그게 덕치주의. 그래서 천명사상, 적치주의 이런 것들도 이런 것도 주나라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자, 중국 문명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하, 상, 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하나라가 먼저 상나라, 하나라는 다른 말로 은나라라고 부른다. 그러면 하는 최초의 왕조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치? 하나라가 있었다. 그 다음에 상나라의 특징은 뭐야? 상나라는 신권 정치를 실시했다. 그리고 갑골 문자를 사용했다. 태연이라고 사용했지. 그리고 교과서에는 그 막 크게 내세우진 않는데 청동 기술이 매우 발전한 나라. 어느 나라? 한번 볼까? 상나라 청동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이런 아주 발전한 청동기들이 많이 만든 나라가 상나라. 이 상나라의 청동기 기술은 지금도 이걸로 만들기가 굉장히 청동으로 이런 그 정교한 물건을 만들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청동기 기술이 많이 발전한 국가였다. 자, 그 다음에 주나라 봅시다. 주나라. 주나라는 화북 지역을 장악했다고 나왔고, 또 뭐가 있을까? 그치. 농건제를 발전시키지. 친족과 분봉을 했다. 분봉이 뭐라고 했어? 땅과 백성을 나눠주는 걸 분봉이라고 부르지. 자, 그 다음에 이 봉건제로 제후를 통제하기 위해서 종법과 예법을 발전시킨다. 무엇을 위해서? 제후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나라는 뭘 내세우느냐? 천명사상가. 내가 하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제후들이 이것도 제후 통제를 위해서야. 너희들은 나한테 땅과 백성을 받았지. 하지만 천자인 주나라 왕 나는 누구한테 이 땅을 다스릴 권리를 받았냐면 하늘에게 권한을 받았다는 거야. 아주 특별해 라고 강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천명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은 내가 아주 덕으로 다스릴 거야. 덕치주의를 내세우는 거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